서울 강남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던 박정환은 49살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25세 결혼해서 아들 민수를 낳았고 남편 김태호는 아들이 겨우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정환은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판을 잡으며 매 순간 아들을 먼저 챙겼다. 민수가 배고프다고 하면 정환은 아무리 피곤해도 김치찌개와 달걀말이를 만들어 주었다. 아들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했고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면 몇 번이고 문방구를 오갔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효시만큼은 깊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반항하고 말썽 부릴 때도 민수는 정화의 어깨를 주무르며 고생했다고 말해주곤 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다.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화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아,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싶었다. 30살이 되던 해 민수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다. 정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난 거구나 싶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첫 만남에서 여자친구 이나영은 정말 공손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도 작고 차분했다. 정화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화가 민수를 어려서부터 혼자 키워서 좀 서툰 면이 있을 텐데 잘 부탁한다고 말하자 나영은 자신이 더 잘 부탁한다며 겸손하게 답했다. 그때만 해도 정화는 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마찰 없이 지냈다. 정화는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나영도 예의를 지켰다.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날 정화는 정말 행복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뿌듯했다. 하객들에게도 이제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와도 예전 같지 않았다. 대화 중간중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1시간씩 통화하던 아들이 10분도 안 되어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나영이 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도 느꼈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자주 뵙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미뤘다. 정화는 신혼초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생각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기 시작했다. 괜히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비춰지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어색한 관계가 1년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나영이 몸이 안 좋으니 집에 달라고 부탁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들의 부탁이었다. 정화는 기뻤다. 아직 제가 필요한 존재구나 싶었다. 서둘러 전복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약국에서 각종 약을 사서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민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영이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다. 정화가 몸이 어떤지 물으며 따뜻한 죽을 끓여왔다고 말했지만 나영은 한 숟가락 먹더니 인상을 찌푸었다. 너무 짜서 짠 거를 잘 못 먹는다며 입맛도 없다고 했다. 그 말에 정화는 조금 서운했지만 아픈 사람이니까 이해하려고 했다. 대신 나영의 이불을 정리해주고 방을 치워줬다. 그런데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 이렇게 짠 죽을 끓여다 줬나며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고 따졌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화에 당황한 정화가 다시 만들어 볼까 하자 민수는 됐다며 이제 자신이 왔으니까 그냥 가라고 차갑게 말했다. 정화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민수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화는 너무 기뻐서 미역국을 끓여 가지고 갔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미역국을 좋아했다. 하지만 나영은 갑자기 애 왔냐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화는 신경 쓰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며 우리 민수 승진한 날인데 미역국 정도는 끓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나영이 따라와서 정화의 팔을 잡으며 자신들이 해 먹을 수 있으니 그냥 가라고 말했다. 정화가 이미 다 끓여왔으니 금방 데워서 먹으면 된다고 하자 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싫다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때 민수가 퇴근 후 주방으로 들어와서 나영이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려 한다며 자신들끼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 불평했다. 민수가 싫다고 하는데 자꾸 그러냐고 하자 정화는 화가 치밀었다. 아들 승진 축하해 주려고 온 건데 간섭이라니 하며 내가 내 아들 승진 축하해 주는 게 간섭이냐고 따졌다. 민수는 그런 뜻이 아니라며 좀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정화는 뭘 이해하냐며 며느리 비 맞추느라 엄마는 어쩌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그때 나영이 갑자기 정화 앞으로 다가와서 소리쳤다. 시어머니 주제에 우리 살림에 참견하지 말라며 우리는 어머니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 순간 정화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 주제에 30년간 혼자 아들 키운 제가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를 듣다니. 정화가 지금 뭐라고 했냐고 묻자 나영은 사실대로 말한 거라며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달라고 했다. 나영이 정화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정화는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다. 민수가 내가 뭔데 내 엄마한테 그러냐며 소리쳤다. 그래도 아들이 제 편을 들어 주는구나 생각했지만 나영이 민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어머니가 말도 없이 자주 와서 힘들고 너무 간섭해서 가슴이 답답해 병이 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다. 갑자기 정화를 향해 돌아서더니 나영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계속 오냐며 자신들도 신혼부부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정화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던 순간 민수가 갑자기 정화를 향해 다가오더니 제 뺨을 때렸다. 어안이 벙벙했다. 정화는 뺨을 손으로 만지며 아들을 바라봤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 저를 때린 거였다. 정화가 지금 뭘 한 거냐고 묻자 민수는 자신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 나영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화는 모든 걸 이해했다. 아들에게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었다. 나영이 가족이고 저는 그저 귀찮은 존재였던 거였다. 정화는 알았다고 말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다. 나영은 아들 뒤에 숨어서 정화를 보고 있었고 민수는 죄송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제 뺨에는 아들의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평생을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날 밤 정화는 스스로 아들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웠다. 30년간 제가 키운 아들은 오늘 죽었다. 앞으로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정화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만큼 집안도 새롭게 정리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다.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상자였다. 먼지를 털고 열어보니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 나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화에게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남편의 마지막 일기를 읽으니 눈물이 났다. 그리고 문득 지금까지 모아온 돈에 대해 생각해 봤다. 국민은행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억 2천만 원이 있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과 정화가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아껴서 모은 돈이었다. 그동안 정화는 당연히 이 돈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민수가 결혼해서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저를 때린 아들에게 이 돈을 줘야 하나. 나영이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제 돈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문득 예전에 읽었던 한겨레 신문 기사가 떠올랐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돕는 희망 장학재단 이야기였다.
정화도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봤다. 그래, 이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자. 정화는 마음을 정했다.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이 돈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정화는 희망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어 기부에 대해 문의했다. 3억 정도를 기부하고 싶다고 하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 큰 금액이라 놀랐나 봤다. 담당자가 정말 감사하다며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겠다고 했다. 며칠 후 장학재단 담당자가 집에 왔다. 중년의 남성분이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하더라. 정말 큰 결정을 해 주었다며 이 돈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화는 자신이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으며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기부 절차를 밟는 동안 마음이 뿌듯했다. 드디어 제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게 된 거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정화가 큰 금액을 기부한다는 소문이 마포구 합정동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였다. 정화 씨가 3억을 기부한다더라. 정말 그렇게 돈이 많았느냐? 아들한테 안 주고 기부한다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소문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후 뺨을 때린 일 이후로 처음 받는 전화였다.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 이상 따뜻하게 대할 위로를 못 느꼈다. 민수가 기부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냐고 물었고 정화는 정말이라고 답했다. 민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 돈은 자신에게 물려주려던 거 아니냐고 따졌다. 정화는 자신의 돈을 어디다 쓰든 상관없다고 답했지만 민수가 계속 따지자 너는 내가 필요 없다고 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 말에 민수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 그때는 자신이 화가 나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화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차갑게 말했다. 민수가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간청하자 정화는 잠시 고민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었다. 다음 날 민수가 나영과 함께 왔다. 둘 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민수는 죄송한 표정이었고 나영은 어색해 보였다. 나영이 예전보다 훨씬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정화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나왔는지 말이다. 거실에 둘러앉은 분위기가 어색했다. 민수가 먼저 그날은 정말 미안했다며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화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다. 3억이라는 돈 때문에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영도 자신이 그날 너무 무례했다고 사과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민수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기부 얘기를 꺼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묻자 정화는 이미 절차도 다 밟았다고 답했다. 민수는 그 돈이 자신들 가족을 위한 것이며 나중에 손자들 교육비도 있다고 항변했다. 정화가 손자라며 너희가 낳을 아이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민수는 당연히 어머니 손자라고 답했다. 정화는 웃음이 나왔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손자 타령이었다. 자신이 언제 손주 보게 해달라고 했으며 너희는 나 필요 없다고 했지 않느냐고 따졌다. 나영이 민수를 힐긋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너무 경솔했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했다. 원기라는 게 뻔히 보였다. 민수도 나영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정화가 기회라며 왜 자신이 너희한테 기회를 줘야 하냐고 반문하자 민수는 자신들이 가족이라고 말했다. 정화는 가족이 엄마한테 손을 올리냐고 반박했고 그 말에 민수가 할 말을 못 찾더라. 나영은 계속 훌쩍거리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정화는 이들을 보면서 확신했다.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걸 말이다. 정화가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단호하게 말하자 민수는 정말 3억을 그냥 남한테 줘버릴 거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정화는 남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주는 거라고 답하며 일어섰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민수와 나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나영이 갑자기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잘못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지만 정화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이제 그만 가라고 말했고 결국 민수와 나영은 집을 나갔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화는 받지 않았다. 이미 제 마음은 굳어진 상태였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했던 순간들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들과 나영이 그렇게 다녀간 후 정화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됐다. 분명히 또 찾아와서 온갖 방법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할게 뻔했다. 그래서 정화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기부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위원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년의 남성 변호사분이 정화를 맞아주었고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지 물었다. 정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님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물었다. 보통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정화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나영이 저를 모욕한 일, 민수가 제 뺨을 때린 일, 그리고 돈 소문이 나자마자 찾아와서 사과한 일까지 모두 말했다. 변호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며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아들이 위원장의 무효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위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없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심각한 모욕을 가했다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 정화는 집에 돌아와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날 민수가 저를 때린 찍은 뺨 사진이 있었다. 휴대폰으로 찍어둔 건데 빨갛게 부어오른 제 뺨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증언을 부탁했다. 그날 아들 집에서 나오면서 울고 있던 제 모습을 본 이웃들이 있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는 정화 씨가 그날 정말 많이 우셨다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두었다고 증언해 주셨다. 아래층 박씨 할머니도 정화 씨가 평소에 아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며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 아파트 CCTV가 있다는 걸 알았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날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정화가 사정을 설명하자 관리사무소 직원분도 평소에 정화가 착한 사람인 걸 알고 있어서 도와주었다. 영상을 보니 정화가 민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 뺨을 손으로 감싸고 휘청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이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냐고 묻자 가능하다고 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정화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사진, 증언서, CCTV 영상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다. 변호사님이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한 증거라고 했다. 이 정도면 위원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며 위원장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위원장 작성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정화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기부받을 장학재단의 정보도 정확히 기재해야 했다. 변호사님이 특별히 추가하고 싶은 문구가 있는지 물었고 정화는 어떤 예압이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내용과 이 결정이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라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화는 정말 홀가분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뜻은 바뀌지 않을 거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다. 나영은 없고 혼자 왔더라.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며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정화는 잠시 고민했다.
어차피 유언장도 다 작성했으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들어보자 싶었다. 문을 열어주니 민수가 들어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다. 민수는 그날 정말 잘못했다며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정화는 아들을 쳐다봤다. 예전 같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영이 어디 갔는지 묻자 민수는 친정에 가 있다고 답했다. 예, 그런지 묻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자신들이 좀 싸웠다고 털어놓았다. 엄마 일 때문이라고 했다. 무슨 싸움인지 묻자 민수는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고 자신이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화가 그때는 애 안 그랬냐고 반문하자 민수는 그때는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며 후회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다. 정화가 이미 유언장도 다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한 푼도 안 줄 거냐며 자신은 어머니 아들이라고 애원했지만 정화는 아들이 어머니 뺨을 때리냐며 차갑게 반박했다. 민수가 할 말을 못 찾자 결국 민수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정화는 창가에 서서 민수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봤다. 조금은 씁쓸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화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오랜만에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며 차분하게 지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이었고 공원을 걸으며 바라보는 나무들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나영이 서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영의 부모님까지 함께 와 있었다. 민수가 절박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소리쳤다. 정화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웃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네 사람이 일제히 들어왔다. 나영의 시부모님들은 결혼식 이후 오랜만에 보는 거였다. 나영의 부모님이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정화는 이분들까지 앉는지 애아했다. 거실에 앉자마자 나영의 아버지가 입을 열며 딸 때문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딸이 어머님께 너무 무례했다며 부모인 자신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 나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수도 어색한 표정이었다. 나영의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딸이 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때 나영이 갑자기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정말 반성했으며 앞으로는 진짜 효도하겠다고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원기 같아 보였지만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나름 각오는 한 것 같았다. 나영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간청했고 앞으로 딸을 잘 타일러서 어머님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수도 끼어들며 이렇게 반성하고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이렇게 와주셨다고 호소했다. 정화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돈 때문인지 말이다. 다들 수고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때 나영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나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다. 딸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민수가 깜짝 놀랐고 정화도 놀랐다. 아직 초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임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영이 울먹이며 어머니 첫 손자를 낳을 거라며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정화는 이 말을 듣고 확신했다. 이것도 계획된 거라고 말이다. 유언장 소식을 듣고 급하게 만든 계획인 것 같았다. 임신이 확실한 거냐고 묻자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럼 확실해진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말했지만 민수가 급하게 그래도 손자 이야기라며 호소했다. 정화는 손자라며 너희가 낳을 아이가 내 손자냐고 반문했다. 당연히 어머니 친손자라고 답하자 정화는 너희는 나 필요 없다고 했는데 손자도 필요 없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 말에 나영이 더 큰 소리로 울며 정말 달라지겠다고 간청했지만 정화는 늦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영의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느냐며 딸이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무엇이 너무하냐고 반문했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아들도 아닌 남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드디어 본색이 나왔다. 정화는 제 돈을 어디다 쓰든 상관없다고 답했지만 나영의 아버지는 그건 가족이 써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가족이 가족한테 손을 올리냐고 반박하자 그건 아들이 잠깐 실수한 거라며 변명했다. 정화는 웃음이 나왔다. 엄마를 때리는 게 실수냐고 되물었다. 나영의 어머니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나영의 아버지는 계속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며 신혼부부 집에 자꾸 찾아가신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순간 정화는 정말 화가 났다. 자신이 뭘 잘못했나며 아들 걱정해서 찾아간 게 잘못이냐고 따졌다. 정화가 나가라고 소리치며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목소리가 커져서 이웃들이 들을 정도였다. 나영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일어서서 그럼 어머님 후회하지 말라며 나중에 외롭게 혼자 늙어가셔도 자신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독서를 퍼부었다. 정화는 연락 안 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나영의 가족들이 집을 나갔고 민수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화는 문을 닫아버렸다. 집이 조용해지자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다. 나영의 아버지가 저보고 잘못이 있다고 하다니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임신 이야기도 애심스러웠다. 하필 이 시점에 임신이라니 너무 타이밍이 좋았다. 그날 이후로 나영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하다며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사과. 정말 임신한 것 같으니 병원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 아기 때문에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간청들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주 와서 짜증이 났다. 한 번은 새벽에까지 문자가 와서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집 전화로 걸려오기 시작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지만 정화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걸려오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며칠 후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나영이 혼자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마음 바뀌면 불러달라고 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나영이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더라. 정화는 나가지 않았다. 굳이 만날 이유를 못 느꼈다. 그날 밤 나영은 결국 돌아갔지만 다음 날도 또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젊은 사람이 왜 맨날 거기 앉아 있는지, 정화 씨의 며느리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 보다는 소문들이 돌았다. 정화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부담스러웠다. 이웃들 시선도 신경 쓰였다. 결국 일주일 후 정화는 나영을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나영이 들어왔을 때 많이 야리어 보였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밖에서 기다렸으니 당연했겠지. 정화는 마지막이라며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영이 정말 반성했다며 정말 임신했다고 말하며 병원 진단서를 꺼내 보였다. 정말 임신 양성 반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머니 첫 손자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화는 자신이 언제 손자 필요하다고 했냐며 너희는 나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나도 너희 필요 없다고 차갑게 답했다. 나영이 다시 울기 시작하며 정말 마지막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정화는 됐다며 이제 그만 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였다.
나영은 포기한 듯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아, 안 넘어오네. 이 정도 했으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라고 중얼거렸다. 정화가 뭐라고 하냐고 묻자 나영은 사뭇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이 정도 눈물 연기, 임신까지 집 앞에 매일 찾아왔으면 좀 쉽게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본색을 드러냈다. 정화는 정말 소름이 돋았다. 역시 지금까지 다 연기였던 거였다. 정화는 나영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너무 몸이 떨려서 주저앉았다. 어떻게 내가 저런 며느리를 착하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맡겼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 이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어느 날 이마트에서 우연히 민수를 봤다. 민수가 정화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화는 그냥 지나쳤다. 집에 돌아와서 그 광경을 떠올리니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다. 그래도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다. 정화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정화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내가 잘한 걸까라고 속으로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정화는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일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장학재단에서 편지가 왔다. 박정아님께라고 적힌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정중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다. 박정아님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현재 1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니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다. 한 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썼다. 또 다른 학생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나중에 할머니께 보답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한 장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이 아이들에게 정화는 꿈을 주는 사람이었다. 아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였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었던 거였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뿌듯했다. 제 돈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의 이름으로 상처받았을 때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정화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나 잘했지라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 그래도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나를 말렸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보,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그 아이는 나를 때렸어. 시어머니 주제라고 말한 며느리를 두둔하면서 말이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야. 그냥 박정화로 살 거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서 말이야.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홀가분했다. 30년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정화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마포구 지역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이었다. 아이들이 정화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라고 불렀다. 이 아이들에게 정화는 그냥 친절한 할머니였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박정화 할머니였다. 오늘은 뭘 배울까라고 물으면
한 아이가 한글 다 배웠다고 자랑했다. 정말이냐며 그럼 책을 읽어볼까 하며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했다. 이런 순수한 기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다. 봉사활동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복지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정화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한다며 선생님 오는 날만 기다린다고 했다. 정말이냐며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다.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일기였다.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69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기록하고 싶어서.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다. 특히 민우라는 아이가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보다 더 좋다고 해서 웃음이 났다. 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다. 가끔 궁금하긴 해. 잘 살고 있는지,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하지만 후회는 안 된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30년간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박정화로 살고 있다. 이상하게도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아들은 아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어. 30년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았어.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 사진 속 남편이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이제 정화는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는 겨울의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새롭게 덮어가는 모습처럼 정화의 마음도 새로운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올바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해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마음 한켠에 따뜻한 응원의 슈퍼땡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이 더 많은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2해가 흘렀다. 정화는 이제 71살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은 계속되었고 아이들은 정화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8살 소녀 지윤이가 정화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이렇게 예쁘게 웃으세요. 그 순간 정화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봄이 되어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정화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했다.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어난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아프든 기쁘든 상관없이 제때가 되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그것이 벚꽃의 운명이고 사명이다. 나도 그랬구나.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야 내 진짜 꽃을 피우고 있는 거구나. 그날 오후 정화는 우편함에서 낯익은 필체의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을 보니 민수였다. 1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읽을까 말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편지를 열어보니 민수의 서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나영이와 이혼했어요. 아이는 나영이가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나영이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밀려났다고,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화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나영의 본성을 알아보지 못한 민수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이미 정화의 마음속에서 민수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때 인연이었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화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다시 시작할 이유도 없었다. 민수가 진짜 반성했다면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날 저녁 정화는 평소처럼 복지관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다. 10살 준호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었다. 정화가 천천히 설명해 주자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 할머니라고 말했다. 그 순간 정화는 느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법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몇 주 후 정화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희망장학재단에서 온 것이었다. 정화의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학생이 직접 쓴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다. 할머니, 저 김서연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드디어 간호사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곧 서울계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픈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머니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정화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니. 민수에게 줬다면 그냥 사라져 버렸을 돈이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고 있다니. 그날 밤 정화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서연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간호사가 되었다고. 정말 기쁘다. 내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다니. 민수에게서도 편지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남이다. 혈연이라는 끝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배웠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는 복지관 아이들,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더 소중한 가족이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다. 정화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강사가 된 것이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정화도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정화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손자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자가 미국에 있는데 이제 매일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정화는 또 한 번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얼마나 보람된지를. 가을이 되었다. 정화가 좋아하는 계절이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산을 바라보며 정화는 생각했다. 나무들도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봄에는 새순을, 여름에는 푸른 잎을,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겨울에는 깔끔한 가지마늘. 나도 그랬구나. 젊을 때는 아내로, 중년에는 엄마로,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정화는 마트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나영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나영도 정화를 알아봤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하지만 정화는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영이 뒤에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만남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정화의 삶에서 나영도 민수도 과거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거울이 되었다. 정화는 70생일을 맞았다. 복지관 아이들과 동료 봉사자들이 작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케이크 위에 70개의 촛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감격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니. 아이들이 할머니 소원 빌어라고 소리쳤다. 정화는 눈을 감고 생각해 봤다. 무슨 소원을 빌까? 건강, 장수. 아니다. 정화는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 지금처럼 행복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나서 정화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여러분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이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정화를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정화는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구나.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70살이 됐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나도 내 진짜 꿈을 이루며 살고 있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정화로 말이야. 새해가 밝았다. 정화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자서전을 쓰는 것이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제목은 이미 정해놨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박정화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랐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또 피었다. 정화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벚꽃 잎들이 정화의 어깨에 살며시 앉았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정화 옆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평화로워 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박정화로 말이에요. 그 여성이 무슨 뜻인지 묻자 정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 여성이 말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치여서 살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정화는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도 당신 자신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니까요. 그 여성이 돌아간 후 정화는 생각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단순히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구나. 해가 지고 있었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복지관에서 만날 아이들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까? 희망, 장학재단에서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올까?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니 또 편지가 하나 있었다. 이번에는 누구일까? 편지를 열어보니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이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 학생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할머니 덕분에 의사가 되어 이제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화는 편지를 읽으며 웃었다. 내 돈이 이렇게 계속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구나. 민수에게 줬다면 그냥 집 한 채 사는데 쓰였을 텐데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고 있구나. 그날 밤 정화는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더 이상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오직 미래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박정화로서의 새로운 내일들을 맞이할 것이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화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모든 별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듯이 나도 내 자리에서 빛나고 있구나.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만의 빛으로 말이야. 그날 밤 정화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깊고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정화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들판 끝에는 환한 빛이 보였고 정화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억해 주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누구의 부속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